주간 국방안보정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용산 집무실을 타격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동안 청와대를 타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북한은 이제 새로운 용산 집무실에 대한 타격 계획을 잡아야 할 텐데요. 03분 내에 타격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당 최고위원인 김정은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얘네들이 난리가 났겠죠. 기존의 청와대의 구조, 특히 내부 구조가 아마 북한에 다 넘어갔을 겁니다. 반세기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이 용공분자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들이 지금 충분히 넘어가서 얘네들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버리니까 다시 타격 계획을 세워야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게 된 거죠. 특히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방에 전진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 군단 예하에 병력을 증원시키거나 혹은 탄도미사일 부대 인원들을 배속시켜야 되는 문제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전 현직 국방부에 근무했던 우리 많은 이 좌파 정부에 매수당한 놈들은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국방부 구조를 잘 아는 애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 내부 구조를 과감하게 변경을 하는 리노베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기네가 코로나가 전염이 된 것은 이 탈북 단체나 혹은 대한민국의 일부 시민단체가 북한으로 보냈던 대북 전단에 이 오염원이 묻어서 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통일부가 얘기를 했죠. 대북 전단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미국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다녀왔죠.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에 발표를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사무총장은 억지와 방위에 대한 전략적인 함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했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장기 전략 목표에 대해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초청하는 것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회원국으로 들어오는 이 터키의 새로운 이름이죠.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당근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F-16을 좀 많이 사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심기를 달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토의 방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NFR 신속 대응군을 현재 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맹국들은 현재 국방비 지출이 2%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9개국이 2%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4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9개국의 2%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은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8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바이든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킬 것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도전 세력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이 동맹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상은 물론 공중 공간과 우주 공간, 그리고 사이버 공간까지 상호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미 정보국장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분석을 할 때 지금 현 시점부터는 상당 부분 상호 간 고착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소모전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후방 지역을 지속적으로 타격을 함으로써 종심 표적을 무력화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를 말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림팩 훈련이 진행이 됐죠. 대한민국 해군도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유념할 사항은요, 주한미군이 기존 여단을 빼고 스트라이커 여단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순환 배치는요, 기존의 기갑 전투 여단인 ABCT에서 스트라이커 여단 SBCT로 전환을 한 것으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트라이커 여단은 신속한 기동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전개를 했다는 것은요, 기존의 기동성보다는 주둔지 작전을 위주로 했던 기존 기갑 전투 여단을 대신해서
신속하게 기동작전을 펼치는 스트라이커 여단에 대한 기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요, 스트라이커 여단이 온 거에 대한 뒷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기존의 전투 기갑 여단은 이 포 사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격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우호적이지도 않다 보니까 이 사격을 주기적으로 요구량을 달성을 해야 일정 수준이 올라가는데 현재 사격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 본토로 빼고 이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로 기동과 그 다음에 약간 경무장입니다. 중기관총이라든지 경량 화력들을 운용하기 때문에 사격장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전투력이 평상시의 요구량을 달성할 수 있는 훈련량을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격장까지 제한이 되는 절박한 상황이 점점 오게 되면요,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결국은 적국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연일 외교 행보에 바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일 현안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일 관계는요, 정말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일본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지는 그런 서로 간의 발전이 없는 모양을 보일 수 있는데, 더더욱이 손해는 누가 나느냐? 평상시에는 사실 크게 이 손해가 나는 게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일본의 병참 및 후속 지원이 되지 않는 한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거죠. 대만도 좀 믿고, 대만도 우리나라를 썩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대만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죠, 이놈들이.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 대한민국도 굉장히 위태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맹의 이 안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매우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은 홍콩 반환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어필을 했죠. 또한 대한민국의 림팩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보라고 하면서 우리의 해외 군사훈련 참여에 대해서 매우 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확실히 긴장을 하는 거죠. 사실 중국 얘네들이 국력에 비해서 그리고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 해군력이 엄청 약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군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중국의 해군력 불기는요, 엄청나고요. 얘네들이 항공모함까지 추가로 3개 더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남중국해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세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이죠.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서도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놈들 뭔가 긴장하고 있겠죠. 아까 조 바이든도 얘기를 했듯이 중국의 팽창,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국들이 상호간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던 것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은 나토의 2022 전략 개념에 대해서 명백하게 중국을 위협하는 전략이라고 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력 개발과 국방 정책에 대해서 제멋대로 판단한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담긴 전략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대만의 군사력 동맹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결탁을 조속히 끊어야 한다며 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군사적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얘네들이 이 Y7 수송기를 항공모함에 착함시키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건데요. 이는 항공모함의 원양 작전을 할 경우 그 원양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군수 지원을 위한 수송기에 이착함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 훈련에 주는 의미는 결국은 중국은 태평양을 통해서 원양으로 군사 작전을 펼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태평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해양 세력을 확장시킬 것이며 앞서 이야기한 바 일본, 한국, 대만의 동맹 관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 점령한 이후 이번에는 맞은편에 있는 리스찬스크를 완전히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오데사 인근에 있는 즈메이니 섬에서는 완전히 퇴각을 하면서 모든 전력과 자원을 집중하여 우크라이나 동남쪽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민사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물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의 지뢰 제거 작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미국에서 지원한 하이마스나 155mm 야포와 같은 것들이 매우 큰 활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력을 주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의 이유가 있지만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숙달된 정도와 함께 후속 군수 지원의 미비로 생각보다 강력한 타격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러시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쟁에서 후속 군수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의 국방안보 정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